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본경선 첫 번째 TV 토론회 어제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자, 지나친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이렇게 원팀 협약을 어제 오전에 했는데 한 반나절 만에 또다시 충돌을 한 겁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격 회동을 제안했지만 윤 전 총장이 선을 그어서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본 경선 첫 번째 민주당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다른 후보 같이 오전에 원팀 협약식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여기서 백제 발언 나왔고 사면론도 나왔습니다. 일단 그 발언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지금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께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부담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뭔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시고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 계속해서 근데 절제하는 느낌은 확실히 그 전보다 있었던 것 같아요. 원팀 협약식 전보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런 얘기는 안 끝낼 수는 없나 보죠. 어제 그 토론회 괜찮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적당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예.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네거티브가 진행된다 이런 좀 비판들을 내놨습니다만 네거티브가 정치의 본질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네거티브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이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다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도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가 사적인 영역에서 또는 사생활 영역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진짜 네거티브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특히 어제 저는 정세균 후보가 우리가 논란이 됐던 네거티브라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었어요. 근데 굉장히 점잖은 태도로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문제, 지역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짚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치적 행위에 가장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당의 후보를 뽑을 때는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네. 다만 이것이 격렬한 논쟁이 되고 여기에서 말싸움이 일어난다면은 과하겠지만요. 저는 어제 저 정도는 적당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말씀하신 정세균 후보의 그 질문은 마치 그 진행자의 깔끔한 질문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저는 표정은 좀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애써서 사실은 이제 그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언제 할지의 기회를 엿보는 그런 자리였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가 조금 돋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의 국부펀드에 대해서도 좀 서로 비판하는 말씀을 보면 일리 있는 말씀하셨군요. 국민이 궁금할 만한 부분들을 짚어주셨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족보 논쟁을 이해는 하겠는데 어느 정도 국민께 각인을 시켰으면 족보 논쟁보다는 지금 두 분 총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지사가 기존의 두 총리 재임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만한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직 그 평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평가가 시작이 되면 이낙연 지사 측 입장에서 보면 곤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도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 보호막이 돼주고 있어서 국민이 볼 때 정말 이재명 지사나 기타 다른 후보들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 큰 뭐 기본소득 이런 어젠다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다가오는 평가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젠간 있겠지만 네. 조금 늦춰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삼부토건과의 특수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오히려 삼부토건의 현재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 가능성 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이재명 지사처럼 문제 제기는 뜬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 삼부토건 이 부분은 이낙연 지사와의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언론에 예.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런 윤석열 그 캠프에 그런 인사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는 금방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 캠프에서 아니다라고 그런 사람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예. 뒤에서는 이제 나오는 말을 사실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바랬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면 저런 식의 야당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자당의 후보를 견제하는 부분은 저는 만약에 저게 의도했다면 네네. 저는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전용기 의원이라는 분이 네. 캠프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깊이 있는 중책을 맡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대 SNS에 올린 글인데 아마 전용기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빠지는 듯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저지선에 딱 걸려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에 대해서 좀 이 걱정을 하면서 저는 공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 윤석열 총장과 삼부토건과의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언론에 나왔죠.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 일간지가 발표한 걸로 아는데 그 일간지의 추가 취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 저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 그 언론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으로 나오는데 대변인은 아닌가 보죠? 대변인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을 가볼까요? 이게 보니까 당내에 벌써 이제 친윤이냐, 친최냐, 반윤이냐 이런 개파가 생겼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일단 그렇습니까? 저는 개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의 말씀은 네. 사실은 프레임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분들의 조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간지 보니까 이제 친윤계 의원도 쭉 정리가 됐고 그게- 친최계 의원도 쭉 정리가 됐고 우리가 개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네네. 개파라는 건 사실은 그 특정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잖아요. 뭉치는데 본인의 소신을 떠나서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의안에 찬성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대선 전국에서 개파가 만약에 개파라는 프레임을 걸려면 예. A라는 특정인이 대선 후보자가 아니고 A라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개파가 B라는 대선 주자를 민다. 그랬을 때 우르르 몰려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개파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40여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 촉구 선언서에 사인하신 분인데 네. 일부는 내가 그 입당 촉구한 것이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예. 그분들끼리 공통 분모라는 것은 딱 하나 윤석열이 야권 대선 주자로서 적절할 것이다.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네. 개파로 형성되기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개파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예.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당내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최재형 전 원장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 전 총장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부의 의사라고 보이는데 최재형 전 원장은 왜 만나자고 했으며 윤석열 전 총장은 왜 지금은 아니다라고 딱 선을 우리 그었을까요? 뭐 이제 이걸 반정립이라고 합니다. 반정립. 네. 반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 예, 이런 예. 부분은 전략인데 이거 할 때 이제 늘 1등 주자를 걸고 넘어지죠. 1등 주자와 만나자. 1등 주자와 싸우자. 예. 이렇게 해서 내 존재감을 커지니까. 돋보이게 하는 뭐 예. 그런 전략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안한 것 같은데요. 네. 안 만나주는 윤석열 총장의 전략적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한편으로 만나서 본인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이 좀 아래로 보듯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만나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전략적으로 던지는 건 좋은데 네. 뭐 굉장히 평이한 전략입니다. 저 정도 던지려면요. 특별하게 윤석열 총장이 솔깃할 만한 주제 예.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솔깃할 만한 주제, 의제를 분명히 해서 만나자고 해야지 이것이 압박이 되고 상대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만나주고 하면 1등 주자가 지금 지지율도 한참 많이 차이 나는 후보와 뭐하러 같은 화면에 잡혀주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이 정치 전략 공부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그 캠프 측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봐요. 네. 저렇게 일단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죠. 제안한 게요. 왜냐하면 제안하는 과정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있고 이 불협화음을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네. 물론 불협화음이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게 긍정적인 거죠. 당내에 본인이 리더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고 네. 거부하면 또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궁색해진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만나서 만약에 입당을 권유하게 되면 상당히 통 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입당을 또 거절하게 되거나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가 철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포석면에서 보면 제안에서 그 제안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이든 거부당하든 저는 잃을 거 없는 제안이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슈 파이팅을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윤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뭐 저도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동의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단발성 이벤트로 써먹지 않고 좀 계속 끌고 가려고 생각했다 하면은 프로세스를 밝혀주는 것이 요즘 흔히 하는 이 좀 섬세한 전략가들의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전 원장 측은 캠프에서 캠프를 연결하지 않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더 알리기 위해서 제안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것도 방법인가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요즘에 뭐 SNS를 통해서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게 회동을 제안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회동한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회동을 제안하는 것은 이 회동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답변이 그리 긍정적일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있겠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익이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익은 작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에게 긍정적으로 플러스로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죠. 지금 예. 보시면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치맥 회동을 한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본인이 이제 주말을 거치고 월화를 거쳐서 지지율이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는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는 이런 회동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냐 낮추냐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가 윤석열 총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마찬가지죠. 이제 최재형 전 원장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당내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불리한 것이고 또 확보했다 그러면 뭐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캠프 내에서 해석이 있겠죠. 예.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역으로 만납시다라고 했으면 또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복잡한 속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요. 이게 윤 총장 측에서 명시적인 거부를 한 게 아니고 김병민 대변인을 통해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이 명확치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최재형 전 원장의 그 수가 본인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달 초에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조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 향후 입당과 관련해서 좀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뭐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지만 명확히 뭐 다 서로 답변이 다 달라서.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11월 단일 후보 선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취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당 밖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암묵적인 제3지대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있든 없든 가상적인 제3지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 대표라는 분이 또 있어요. 김동연 씨도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윤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제3지대 공간을 그 두 분한테 또 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 밖에 야권 단일 후보는 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당 밖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
꼭 마이너스는 아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요. 네. 특히나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이분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어요. 야권인지 여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열려 있는 제3지대를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고 윤 총장이 들어가게 되면 김동연 씨가 갖고 있다가 이것을 여권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전략적 고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따라서 그런 전략적 고민이 묻어나는 입당 시기에 대한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런 만약에 조언을 윤 총장이 받았다면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나머지 분들은 호칭을 해주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는 C라고 하십니까?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안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C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낙연 전 지사도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C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C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볍게 여쭤본 겁니다. 예.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네, 뭐 일면 동의하고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언한 것이 아니고 거의 오다 내리듯이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예. 지금 윤석열 총장 지지도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지지도가 빠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예.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범진보 후보들의 합의, 총합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뭐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반문재인 전선, 야당이 친, 범야권이 친 제3지대까지 포함해서 그 전선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도가 무너지지 말라라고 지금 응원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들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인 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본인이 킹메이커로서 주도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뭡니까? 자당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3자의 입장이 다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부 컨트롤하는 상황. 실제로 보십시오. 이게 형식 논리로 우리가 아주 좀 경직되게 따져보자면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캠프로 이동을 했다. 해당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당 후보가 아닌 사람을 지원한다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그런 예.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고 있던 자당 후보 중심의 자강론에 어느 정도 태클을 건 겁니다. 예. 그런 판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2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 번은 우연히 더 통화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예. 알 수 없죠. 일단 네네. 공개적으로는 2번은 만났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인데 또 휴가 갔다 오면 만나겠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 전 총장 지금 바로 입당할 필요가 있냐? 11월 달에 그냥 밖에서 좀 지지율 유지하면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그럼 윤 전 총장의 결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지율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윤 전 총장이 늘 국민의 뜻에 의해서 출마했다라고 했지 네.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예. 이분은 그냥 지지율이 좋아서 그냥 얼떨결에 출마한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요. 이분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오세훈 안철수식의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제3지대에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울타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어떤 의혹도 있고 뭐 윤석열 리스크라는 용어도 나왔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오히려 올라간 듯한 이번엔 다시 오른 것도 있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갖고 저는 행보를 좌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 어떤 요인 때문에 결정될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5%대 10%, 뭐 이렇게 의미가 좀 적어지는 그 수치로 떨어진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지지율 추이에 좌우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 재창출의 방법이라는 게 본인이 꼭 나가서 본인이 당선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본인만의 지지율을 갖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거친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소속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지선언하고 가서 열심히 뛰게 되면 그 본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갖다 보태서 당선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만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형성이 돼서 꾸준히 간다면 그러면 본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지율이 따라서 입당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뒤에 입당하게 되면 경선 통과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입당 못하는 것이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입당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선룰이 100%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경쟁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지율이 낮아지면 유리하기 위해서 입당하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입당 안 이런 거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고유한 역할이 살아있다면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버스론을 많이 말했잖아요. 8월 말에 버스 출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다 모여서 경선 운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9월 15일에 1차 컷오프도 한다는데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압박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압박과 별개로 또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공당의 역할입니다. 예. 정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당을 하는 이유라는 것이 오랫동안 정치 결자체로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이라면 정권 획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당을 하는 건데 갑자기 여론조사가 높은 사람이 외곽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그런 룰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칙대로 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내 후보를 프로모션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윤석열 총장과 호프 미팅 했으면요. 당내 후보들과도 호프 미팅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당의 운영 방식으로서는 철저하게 당내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그러면 한 달 정도 안에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러면 입당이냐 아니냐는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예. 있죠. 곧 입당한다. 네. 즉시 입당이죠. 예. 또는 입당 안 한다. 네. 그다음에 입당은 하는데 시기를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뒤에 단일화를 해서 이기게 되면 입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입당에 대한 계획은 밝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말씀에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이런 그림을 띄워주고 그런데 당내 주자들은 현재 전혀 뜨고 있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 제1차 경선의 기준이 100% 여론조사로 한다라고 하면 예. 밖에 있는 후보자들의 이해관계가 이미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15일 1차 경선이 100% 여론조사로 가는 그렇죠. 거죠. 예. 컷오프 기준이 이제 100% 여론조사기 때문에 네. 들어오든 안 오든 간에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해관계는 반영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 당내에 있는 주자들끼리 모여서 일단 당내 주자들에 대한 여론 지지를 띄워야 되니까 사실은 예. 그런 그림을 제공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자꾸만 당내 주자들을 접촉하는 면을 늘려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자꾸 노출이 돼야지만 당내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예. 단일화 내지 입당 문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당내 후보자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경향이 맞아요. 대선 출마 선언 이외에는 없다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문체위 법안 소위에 이어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노무현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맞섰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결국에는 언론의 취재의 어쨌든 그런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고 왔는데 언론중재법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박진영 특임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인터넷판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고의적 왜곡인지 아니면은 뭐 그게 뭐 비고의적인지 아닌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국 교수 따님 관련해서 이 특정 그 안 좋은 기사에 일러스트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권한이 있는 곳에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의 반대는 과도하게 정치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치권에서 뉴스에 대해서 흔히 하는 이 좀 자유의 강도를 낮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우리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치권은 사실은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일반적인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그 탤런트 김영애라는 분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황토 관련 화장품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특정 방송에 이 황토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한번 방송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이분은 나중에 결국은 암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돌아가셨죠. 이게 근데 결국은 이 사실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과대 보도 같은 거죠. 그래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그만큼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는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뭐 찬성이 되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논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은 저는 야당도 인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언론의 그 자유를 훼손하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협의하면서 제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절차적인 문제부터 제기를 하면 네. 문체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에서 통과될 때 이게 원래 법안 13개가 상정이 돼 있었는데 13개를 같이 이렇게 취합한 대안을 낸다는 거예요, 위원장이. 그럼 대안을 내게 되면 대안이라는 건 이제 신구 조문표를 만들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는 것인데 소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소위에서는 대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의 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조문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강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강이 나오고 협의하고 여기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대강조차 안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겠다. 이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그다음에 끝난 뒤에 1시간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사후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위법이죠. 안 맞는 것이고. 자, 그걸 떠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미 언론중재법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이제 보호할 만한 건 다 있는 것이고. 네. 자,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 유력주자들입니다. 유력인들, 큰 기업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언론이 감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건 문 대통령이 책에서도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언론은 자정 기능으로 개혁을 해야지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언론에 대해서 개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얻는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정치나 사회 유력인들이 더 클 가능성이 커요.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 희생해서 오히려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권리 구제를 강화시켜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이고 그 권리 구제 측면에서 보면 헌법적으로 질서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사실 형사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 본 만큼만 배상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몇 배를 한다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이거든요. 근데 명예훼손 모욕죄로도 처벌이 또 가능해요.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렇게 언론이 공포감을 느끼게끔 저렇게 법을 굳이 개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적으셨던데요, 뭐 하실 말씀 아니 뭐 이제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 쓰는 속담이 이제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당구나 이런 그 속담을 쓰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언론에 몇 번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요. 대부분의 요즘 많은 기자들 중에 뭐 많은 기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부입니다만은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옮겨 쓰기로 기사를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흔히 말로 폭격당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몇 배로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김영애에서 이야기를 든 것처럼 언론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한 꼭지인데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거나 엄청나게 큰 손실을 받습니다. 이런 언론의 힘이라는 것이 과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욕죄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이게 또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향후에 법을 만들어가면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언론중재법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